한지훈의 아침은 언제나 정밀한 의식처럼 시작되었다. 오전 6시 정각. 디지털 시계의 빨간 숫자가 바뀌는 순간 그의 몸은 기계처럼 침대에서 일어났다. 밤새 흐트러진 구스 이불을 각을 잡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일산 신도시에 선을 하고 건조한 새벽 공기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의 세상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잘 짜인 설계도와 같았다. 부엌으로 향한 그의 첫 번째 동선은 언제나 커피 그라인더 앞이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 20g. 저울의 숫자가 정확히 20.0을 가리킬 때 그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원두를 갈았다. 드르륵거리는 소음이 3년째 주인을 닮아 고요하기만 한 아파트를 희미하게 채웠다. 92도. 전기포트의 온도계가 정확한 숫자를 가리키자 그는 가느다란 주둥이의 드립포트로 물을 옮겨 담았다. 그리고 갓 갈아낸 원두의 향긋한 봉우리 위로 나선을 그리며 조심스럽게 물을 붓기 시작했다. 커피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짙은 갈색의 액체가 서버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시간은 그에게 일종의 명상이었다.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고 오직 감각에만 집중하는 시간. 커피 한 잔을 들고 그가 향하는 곳은 거실 창가의 작은 베란다였다. 그곳에는 그의 유일한 반려, 작은 해송 분재가 있었다. 그는 분재 앞에 놓인 낮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분무기로 해송의 잎사귀에 정성스럽게 물을 뿌려주었다. 철사로 굽이치게 만든 가지의 형태, 푸른 잎의 생기. 그는 이 작은 나무 안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세계를 보았다. 3년 전 아내 이수진과 이혼하고 이 아파트로 옮겨온 이후 그의 삶은 이 분재와 같았다. 스스로를 단단한 화분 안에 가두고 규칙적인 물과 햇빛 외에는 어떤 외부 자극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혼이라는 거대한 지진 이후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고통을 피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평온한 의식에 균열을 낸 것은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다. 정해진 루틴을 벗어나는 소음.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았다. 액정 위로 떠오른 이름. 이서연. 전처제였다. 이혼 후 3년간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 없는 이름.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형부, 아니, 지훈 씨, 저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명랑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지쳐있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 서연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죄송해요. 혹시 지금 일산댁에 계세요? 무슨 일인데? 제가 지금 일산에 와 있는데 일이 좀 꼬였어요. 예약했던 오피스텔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들어갈 수가 없게 됐네요. 다른 호텔은 방이 없고 그녀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지우는 창밖을 보았다. 회색빛 도시 위로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빛 속에 서 있을 곤란한 표정의 서연이 그려졌다. 지훈의 내면에서 짧은 갈등이 일었다. 그의 고요한 성체 안으로 타인을 들이는 것은 지난 3년간 금기시해 온 일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지친 숨소리는 그가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내 수진의 유일한 동생이었고 한때는 정말 가족이었다. 그 옅은 책임감이 그의 철저한 고독을 이겼다. 우리 집으로 와요. 게스트룸 비어 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정적 수화기 너머에서 서연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요. 그래도 돼요. 폐가 아닐까요? 폐는 무슨? 어서 와요. 주소는 예전 그대로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의 손바닥이 축축했다. 갑자기 아파트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자각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스스로 들여놓고 만 것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커다란 트렁크 옆에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지만 옷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어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젖은 채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프로페셔널이라는 갑옷은 그대로였지만 그 갑옷의 이음사의 곳곳에서 피로와 균열이 엿보였다. 갑자기 정말 미안해요, 형부. 그녀는 형부라고 불렀다가 아차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들어와요.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트렁크를 들어주었다. 묵직했다. 마치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서연은 어색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거리며 집의 고요를 깨뜨렸다. 저쪽이 게스트룸이에요. 욕실은 바로 옆에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지훈은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로 그녀를 안내했다. 고마워요. 정말 신세지네요. 서연은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이 유난히 짙어 보였다. 그녀는 잠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혼 전 언니와 함께 몇 번 와보았던 집. 하지만 지금의 집은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은 공간.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저녁은 지훈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서 좀 씻고 바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편히 쉬어요. 대화는 짧게 끊겼다. 서연은 트렁크를 끌고 복도 끝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집은 다시 원래의 침묵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텅 빈 침묵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감으로 가득 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책상에 앉아 건축 잡지를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벽 너머 게스트룸에 쏠려 있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소리. 샤워를 하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물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다. 트렁크를 여는 소리, 옷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깊은 그녀의 한숨 소리. 그는 잡지를 덮었다.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요새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 틈으로 잊고 있던 과거의 감정들과 알 수 없는 미래의 예감들이 스멀스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벽 너머에서 뒤척이는 그녀의 기척이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 길고 고요했던 밤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지훈은 한참을 제 방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벽 너머에 타인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고요했던 신경계를 미세하게 교란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잠드는 것을 포기하고 거실로 나왔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생각이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부엌으로 향하던 그의 걸음이 소파 앞에 멈춰 섰다. 게스트룸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연이 나왔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지워낸 맨얼굴이었고 몸에 꼭 맞던 비즈니스 정장 대신 헐렁한 회색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화려한 갑옷을 벗어 던진 그녀는 훨씬 어려 보였고 동시에 무방비 상태처럼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멈춰 섰다. 아, 저 물 좀 마시려고요. 시끄럽게 했죠. 아니에요. 나도 잠이 안 와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지훈은 이 어색함을 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 와인셀러를 열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잠 안 올 땐 이게 약인데. 그것은 충동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본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이 어색한 침묵을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서린 깊은 피로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네, 그럼 딱 한 잔만요. 그녀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훈은 잘 보관해두었던 프랑스산 피노누아를 꺼냈다. 코르크 마개가 뻥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붉고 투명한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따라졌다. 깊고 달콤한 과일 향이 거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서연에게 잔을 건네고 소파에 마주보고 앉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 와인의 맛, 이 아파트의 전망, 그리고 서연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서연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위태롭게 쌓아 올린 탑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많이 힘든가 봐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나직한 질문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길게 마셨다. 네, 그녀는 짧게 인정했다.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녀의 단단했던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압박감과 배신감에 대해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믿고 키웠던 팀의 후배가
그녀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가로채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해버린 일. 그 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이번 출장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는 것. 모두가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형부. 성공하면 당연한 거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다. 성공한 마케팅 팀장 이서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길을 잃고 상처 입은 지친 여자 하나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건축가로서 수많은 프로젝트의 압박감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그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고독과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 역시 그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퇴 후 그는 유명 건축가 한지훈이라는 명함을 잃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그 이름을 잃고 나자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고요한 아파트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설계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머물 공간은 만들지 못했다. 나도 그래요. 지훈이 입을 열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커피를 내리고 똑같은 분재를 돌보죠. 그 규칙적인 일상에서 벗어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넓은 집에서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고백에 이번에는 서연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제나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였던 전형부. 그녀는 한 번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그저 언니의 전 남편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과 똑같이 외로움에 잠식되어가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와인병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알코올과 깊은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전 형부와 전 처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도시의 밤, 차가운 아파트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발견하고 위로받는 두 개의 외로운 섬이었다. 서연의 눈가에 결국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그녀의 젖은 뺨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는 그저 눈물을 닦아주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서연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손길에 의지하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의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본능은 눈앞에 연약한 존재를 끌어안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떨리는 숨결이 느껴졌다. 와인 향과 그녀의 살냄새가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눈물을 머금은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 안에는 거절이 아니라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익사 직전에 두 사람이 서로의 입술에서 마지막 공기를 구하는 듯한 처절하고도 절박한 행위였다. 지우는 그녀의 차가운 입술에서 깊은 외로움의 맛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서툰 입맞춤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따뜻한 위로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더 작고 가냘팠다. 그녀는 그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겼다. 마치 수십 년간의 긴장을 처음으로 풀어놓는 사람처럼 그녀의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이마와 뺨, 그리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고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은 간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소파에서 일어섰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이끌었고 서연은 몽유병 환자처럼 그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복도 끝, 그녀가 머물고 있던 게스트룸이었다. 그것은 정욕에 이끌린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바다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조난자가 유일한 안식처인 작은 뗏목으로 향하는 필사적인 움직임이었다. 방문이 닫히고 세상의 모든 빛과 소음이 차단되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유일한 등대처럼 느껴졌다. 옷가지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맨살이 부딪혔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짧은 신음을 흘렸다. 그것은 쾌락의 소리가 아니라 차가운 세상 속에서 마침내 온기를 찾은 존재의 안도와도 같은 소리였다. 그날 밤 그들의 몸짓에는 격렬함 대신 애틋함이 흘렀다. 지훈은 서연의 몸 구석구석에 새겨진 피로와 상처를 자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지워내려는 듯 했다. 서연은 지훈의 단단한 품 안에서 지난 수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모든 책임감과 불안감을 잠시 잊고 온전히 한 여자로서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영혼에 깃든 지독한 외로움을 서로의 천으로 녹여내고 있었다. 익사 직전의 사람이 공기를 갈망하듯 그들은 서로를 갈망했다. 서로를 아는 채 그들은 깊고 어두운 위로의 바닷속으로 함께 가라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격렬했던 파도가 잠잠해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 잠시 전까지 위로였던 그 침묵이 이제는 무겁고 서늘한 죄책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따뜻했던 서로의 천이 식어가자 이성의 한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뭐가시? 질문은 소리 내어지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분명하게 두 사람의 마음을 관통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명백한 일탈이었다. 그 무거운 자각 속에서 두 사람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길고 어두운 밤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Số từ 265 Đang chờ tiếp tục chương 3. chương 3.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친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로 투명했고, 밤새 비에 씻긴 도시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하지만 한지훈의 아파트 안으로 스며든 그 빛은 따스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차갑고 날카로운 조명과 같았다. 지훈은 서연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지독한 피로와 불안의 그늘이 거친 낯설고도 아름다운 얼굴. 그의 마음속에서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녀의 눈물, 떨리던 몸.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안도하던 모습. 그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누군가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 실수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그것은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필연적인 이끌림이었다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원두 20g을 저울에 달았다. 하지만 오늘은 자연스럽게 그 양을 2배로 늘렸다. 40g. 그는 두 사람을 위한 커피를 내릴 생각이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아침의 정적을 채웠다. 그는 갓 내린 커피를 예쁜 머그잔 2개에 나누어 담았다. 그리고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어쩌면 이 텅 빈 집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얼마 후 게스트룸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잠에서 깬 서연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옷을 갖춰 입은 상태였다. 어젯밤의 회색 티셔츠가 아닌 몸의 선을 드러내지 않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옅은 화장까지 마친 얼굴에는 다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세어연 씨.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그녀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어깨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일어났어요,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는 맞은편에 비어있는 커피잔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툰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지난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깨끗이 지워버린 듯 했다. 그녀와 그 사이에는 하룻밤 사이에 투명하지만 단단한 유리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볼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도 만질 수도 없었다.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현관으로 향하며 등을 보인 채 말했다.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큰 실수를 했네요. 부디 잊어주세요. 실수. 잊어주세요.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작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지난밤의 일을, 그 강렬했던 감정의 교류를 그저 하룻밤의 술주정으로 치부해버리려는 것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연은 이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늘부터는 저녁에만 들어올게요. 폐에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사무적인 통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전처제가 아니었다. 그저 그의 집에 잠시 머무는 불편한 세입자일 뿐이었다. 삐릭,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복도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그 빛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은 다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지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커피잔에 머물러 있었다. 자신의 잔에서는 아직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를 위해 따라 놓았던 맞은편의 잔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커피 표면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반사했다. 그는 어젯밤 그녀와 함께 외로움이라는 깊은 바다에서 익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아침이 되자마자 재빨리 무트로 헤엄쳐 나갔고 이제는 그 바다에 자신 혼자만 남겨진 것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차가운 고독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가 오기 전보다 훨씬 더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한 번 온기를 맛본 후에 찾아온 한기는 뼈 속까지 시리게 아팠다. 이서연이 떠난 후 한지훈의 아파트는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평온한 고요가 아니었다. 모든 사물과 공간이 그녀의 부재를 소리 없이 아우성치는 신경질적인 정적이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커피잔을 치웠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가 거부했던 커피를 싱크대에 붓자. 향긋했던 향기는 하수구의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어젯밤에 짧았던 온기처럼. 그는 질서를 회복하려 애썼다. 어지러워진 소파 쿠션을 바로잡고 와인잔을 닦아 제자리에 넣었다. 모든 것을 그녀가 오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고 싶었다. 그러다 그의 손길이 소파 팔걸이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가 벗어두고 간 짙은 남색의 실크 스카프가 부드러운 주름을 그리며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스카프를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감촉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차가웠다. 마치 그녀의 피부처럼. 그는 스카프를 게스트룸 문 앞에 놓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스카프를 코끝으로 가져갔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향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그녀의 채취와 그녀가 쓰는 샴푸, 그리고 어젯밤의 와인 향이 뒤섞인 오직 이서연만이 가진 독특한 향기였다. 그 향기는 그의 뇌리에 강력한 이미지를 새겨 넣었다. 그의 품에서 가늘게 떨던 그녀의 어깨, 눈물을 머금고 있던 깊은 눈동자, 그리고 절박하게 그를 파고들던 부드러운 입술. 그는 거칠게 스카프를 구겨 쥐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파 쿠션 밑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 넣었다. 눈앞에서 치워버리면 이 혼란스러운 감정도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의 잔향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의 기억과 감각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후였다. 그날 이후 서연은 유령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지훈이 일어나기 전인 새벽 6시에 집을 나섰고 그가 잠든 후인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의 동선은 철저하게 엇갈렸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마주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 없다고 해서 그녀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지우는 집 안 곳곳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아침에 부엌에 나가보면 싱크대 위에 그녀가 마신 캐모마일 티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욕실 거울에는 미처 지워지지 않은 희미한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고 욕실 공기 중에는 낯선 샴푸 향기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지만 그녀가 남긴 그 작은 흔적들은 지훈의 고요한 세계를 끊임없이 침범하고 자극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전에는 쉽게 빠져들던 깊은 잠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벽 너머 게스트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는 헤어드라이어 소리,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 그리고 밤늦도록 멈추지 않는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들은 그에게 있어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벽을 사이에 두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녀를 상상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죄책감과 함께 기묘한 욕망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참지 못하고 방에서 나왔다. 목이 마르다는 핑계였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서재로 쓰는 작은 방의 문틈으로 푸른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서재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방 안의 풍경이 보였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쓴 채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골똘히 읽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 순간 그녀의 완벽했던 프로의 가면이 벗겨지고
지칠 대로 지친 한 여자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잠시 그렇게 있더니 습관처럼 미간을 꾹꾹 눌렀다.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의 행동이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지금 타인의 가장 내밀하고 연약한 순간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욕망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다가가 저 지친 어깨를 감싸주고 싶다는, 저 찌푸린 미간을 손가락으로 펴주고 싶다는, 그리고 그녀를 이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그것은 단순한 선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에 개입하고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은 더 근원적이고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서연. 그녀는 더 이상 전처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텅 빈 삶에 예고 없이 침입한 아름답고도 위험한 존재였다. 다음 날, 지훈은 자신의 세계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분재를 돌보았다. 해송의 가지를 철사로 더욱 단단히 올가매며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복잡한 건축 설계 도면을 펼쳤다. 직선과 곡선,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진 이성의 세계에 몰두하면 감정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눈은 도면을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노트북 불빛 아래에 창백하던 그녀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가 그리던 건물의 빈 공간들은 마치 자신의 텅 빈 마음처럼 거대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의 고요한 요새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잔향은 이제 집 안을 떠도는 희미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의 심장을 조종하는 강력한 독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감정이 욕망이든 연민이든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어떤 것이든 그는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거실의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한지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남긴 잔향은 그의 남은 생을 모두 지배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기꺼이 그 향기 속에 중독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한지훈은 어둠 속의 사냥꾼처럼 숨죽인 채 이서연을 관찰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지만 섣불리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는 때를 기다렸다. 그녀의 단단한 갑옷에 다시 한번 균열이 생기는 순간, 그리하여 자신의 진심이 스며들 틈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을.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금요일 밤이었다. 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현관문 너머의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지쳐 있었고 그녀에게서는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났다.
그녀는 거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도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 거실과 이어진 베란다의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지훈은 조용히 책을 덮었다. 지금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일어나 그녀를 따라 베란다로 나갔다. 늦가을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난간에 위태롭게 기댄 채 저 멀리 보석처럼 흩뿌려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절망과 고독이 묻어나왔다. 그녀는 지훈이 나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얇은 실내 가운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는 그녀의 눈과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길 잃은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나직이 물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강인했던 표정은 무너져 내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팀이 해체될 것 같아요. 제가 믿었던 부하 직원이 제 기획안을 전부 가지고 경쟁사로 옮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 내 잘못이에요. 사람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한 내 잘못. 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그의 뜬금없는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유령처럼 서로를 피하는 거, 이제 못하겠어요. 그는 결심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지난 며칠간 자신의 영혼을 잠식해왔던 그 말을 마침내 꺼내놓았다. 나한테는 실수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날 밤 서연 씨가 나한테 기댔던 거, 내가 당신을 안았던 거, 나한테는 그게 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그냥 술김에 벌어진 하룻밤 사고가 아니었다고. 난 진심이었어요. 그의 고백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마치 공격받은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사실이니까 그날 이후로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었어. 당신이 남긴 샴푸 냄새, 당신이 일하는 모습, 당신의 한숨소리, 이 집의 모든 것이 당신으로 가득 찼어. 더 이상은 나도 내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 지훈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불에 댄 듯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헛소리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그날 밤 우리 그냥 몸만 섞은 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요. 서연이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술에 취해 저지른.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실수였다고요. 형부는 그걸 몰라요. 그녀는 다시 그를 형부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강을 상기시키는 단어였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으로 몇 달 전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언니 수진과의 전화 통화였다. 시점은 몇 달 전. 서연의 오피스텔. 그녀는 언니와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너는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수진의 물음에 서연은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다. 있으면 언니한테 제일 먼저 말했지.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남자는 무슨. 그래도 너 혼자인 거 보면 마음이 안 좋다. 너까지 혼자면. 지훈 씨는 얼마나 외로울까 싶고. 언니는 아직도 그 사람 걱정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걱정되지. 그럼. 그래도 네 형부였는데. 가끔 생각해.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그래도 네가 근처에 사니까. 내가 조금은 마음이 놓여. 무슨 일 있으면 네가 좀 챙겨줄 수 있으니까. 안 그래. 서연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이유 모를 죄책감에 심장이 서늘해졌었다. 언니는 이혼한 전 남편을 여전히 한 가족의 일원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그 연결고리로 자신을 믿고 있었다. 다시 현재의 베란다. 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내가 근처에 사니까 마음이 놓여. 그 믿음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지훈을 거의 증오에 가까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이 남자의 이기적인 고백이 자신을 언니를 배신한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고 있었다. 형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 언니가 이혼하고 나서도 형부 걱정하는 거 알아요. 가끔 나한테 전화해서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묻는다고. 형부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내가 근처에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했어. 근데 그런 언니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가 있냐고. 그녀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나한테는 그 밤이 지옥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언니 얼굴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다고요. 근데 형부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제발 날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녀의 절규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내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생각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수진이 이혼 후에도 자신을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과 서연의 관계를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만드는지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이기적인 감정이 서연을 얼마나 깊은 죄책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는지를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은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을지도 모른다. 차가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서연은 마침내 마음을 정리한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를 더 이상 흔들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방구해서 나갈 테니까.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이 덮어주었던 가운을 벗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베란다 유리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닫혔다. 잠금 장치가 철컥 하고 걸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훈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닫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희미한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벽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오히려 그 벽을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견고한 강철의 벽으로 만들어버린 후였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가운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그녀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온기는 그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베란다에서의 격렬한 대립 이후 아파트 안에는 차가운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한지훈의 고백은 이서연의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닫혀있던 문에 거대한 자물쇠를 채운 꼴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유령이 아니라 점령군에 맞서는 레지스탕스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지훈이 내어준 모든 호의를 거부했다. 아침에 그가 내려놓은 커피는 그대로 식어갔고 그가 사다 놓은 과일은 냉장고 안에서 시들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집 안에서 각자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두 개의 행성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패배를 직감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그녀의 방어 기제만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략을 바꾸어야 했다.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 아니라 성 안의 병사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오게 만드는 길고 지루한 포위전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삶에, 그녀의 지친 영혼에 소리 없이 스며들기로 결심했다. 작전은 그 주 일요일 밤에 시작되었다.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서연은 주말 내내 서재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지훈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살짝 열었다. 서연은 책상 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잠들어 있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무력하게 얹혀 있었다.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지훈은 잠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연민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장 부드럽고 가벼운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왔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스쳤을 때 그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를 어지럽히고 있는 서류들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노트북 화면을 닫아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소파 위에서 잠에서 깼다. 자신이 언제 책상을 떠나 소파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몸 위에는 어젯밤에 없었던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덮어주었는지 즉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의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밤새 추위에 떨었을 자신을 덮어준 그 온기를 매정하게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담요를 곱게 개어 소파 한쪽에 단정하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거절인 동시에 아주 희미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했다. 지훈의 포위전은 계속되었다. 그는 서연이 스트레스로 끼니를 거른다는 것을 눈치챘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다. 서연은 거래처와의 힘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가득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 그녀는 내면새의 근원지를 따라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냥 흰죽이 아니었다. 귀한 전복을 듬뿍 넣어 정성껏 끓인 전복죽이었다. 그릇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속 버리기 전에 먹고 자요. 그의 투박한 필체였다. 집 안은 조용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을 터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을 먹는 것은 그의 의도된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차가운 음식과 술에 시달린 그녀의 위장은 저 따뜻한 죽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았다. 숟가락으로 죽을 한 술 떠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참기름의 고소한 맛과 전복의 쫄깃한 식감. 그것은 그녀가 평생 먹어본 죽 중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평생 동안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토록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준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그릇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눈물과 함께 죽을 삼켰다. 그의 공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일에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경쟁사로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 부하 직원 때문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 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씨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제안서의 논리 구조가 막혀 끙끙대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며 혼잣말로 발표 내용을 중얼거렸다. 그래서 우리 제품의 핵심 가치는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혁신. 아니, 이건 너무 진부해. 어떻게 풀어야 하지?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지훈이 어느새 다가와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건축에서는 구조가 미학을 결정하죠. 아무리 화려한 디자인도 구조가 불안정하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의 제안서도 마찬가지야.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순수하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했다. 지속 가능성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우려 하는데 두 기둥을 연결하는 뭐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그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먼저 제시해야 해요. 예를 들면 그는 건축가로서 평생 다루어온 논리와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녀의 제안서가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는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날카롭고 이성적인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의 조언은
서연에 막혔던 사고를 한순간에 뚫어주었다. 그녀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그저 과묵한 전 형부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지적이고 예리한 사람이라는 것은 잊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종종 밤늦게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그녀의 일에 대해 토론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최고의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지훈이 제공하는 이 달콤한 온기는 그녀의 이성과 결심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과 같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이야말로 방을 구해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밤이 되어 그의 따뜻한 저녁 식사와 예리한 조언 앞에 서면 그 다짐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보살핌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이 관계는 잘못되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의 존재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 밤에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고 팀 해체의 위기는 가까스로 넘긴 후였다. 고마워요. 형부? 아니, 지훈 씨 덕분이에요. 서연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한 건 없어요. 당신이 잘한 거지. 지훈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장 같던 침묵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야 할 금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포위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성벽을 부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성벽 안의 병사가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온기라는 이름의 독에 기꺼이 중독되기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녀의 강철 같던 방어벽에 이제 그녀 스스로 열어놓은 작은 문이 생겨나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었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서연의 팀은 경쟁사를 압도적인 차이로 눌렀고 위태로웠던 그녀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반석 위에 올라섰다. 저녁에 이어진 팀 회식에서 그녀는 모두의 찬사와 축하를 한 몸에 받았다. 후배들은 그녀를 위기 속에서 팀을 구한 영웅이라 칭송했고 상사들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시끄러운 음악과 아첨 섞인 웃음소리, 쉴 새 없이 오가는 술잔 속에서 그녀는 주인공이 되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면이었다. 술잔을 부딪히고 사람들의 농담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팀원들의 찬사는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알지 못했고 상사의 격려는 결과에 대한 보상일 뿐이었다. 그녀를 벼랑 끝에서 구한 것은 팀원도 상사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논리를 바로 세워주고 그녀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던 한 남자의 온기였다. 회식이 파하고 그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취기가 올랐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했다. 집으로. 하지만 그녀에게 집은 더 이상 텅 빈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한지훈의 조용한 아파트가 그녀의 지친 영혼이 돌아갈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두꺼운 건축 원서를 읽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발소리에 그가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담담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희미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어땠냐고, 괜찮으냐고 묻는 듯 했다. 서연은 현관에 서서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술 기운을 빌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말을 꺼내고 싶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그가 앉아있는 소파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의 옆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에 앉은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다. 술 냄새와 함께 섞여오는 그녀의 채취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망설이듯 자신의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셔츠 깃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 작은 움직임은 항복을 선언하는 백기와도 같았다. 지훈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조용히 덮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형부. 서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다시 형부였다. 하지만 그 단어에는 더 이상 거부의 가시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여자의 깊은 체념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만, 오늘 딱 하루만 나 좀 위로해주면 안 돼요. 그것은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친 영혼의 간절한 기도였다. 지훈은 대답 대신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정수리에 자신의 뺨을 가만히 가져다 댔다. 그녀의 떨림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것은 첫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날 밤의 행위가 실수와 절박함이 뒤섞인 사고였다면 이날 밤의 행위는 모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명백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실수라는 변명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공범이 되었다. 그들의 몸짓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절실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의 교환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의식에 가까웠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 대신 깊은 신음을 내뱉으며 어둠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들은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그 강 저편에서 아슬아슬한 둘만의 세계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동거는 기묘한 이중생활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낮 동안 그들은 여전히 어색한 동거인이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잘 잤어요. 다녀오세요. 와 같은 최소한의 인사만이 오고 갈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텅 빈 아파트의 공기처럼 건조하고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퇴근하고 돌아온 서연이 지쳐 소파에 쓰러져 있으면 지훈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뭉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때로는 서연이 먼저 그의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설계하던 도면을 들여다보다가 그의 등 뒤에서 가만히 그를 껴안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에는 어떤 약속이나 정의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래를 묻지 않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언어는 오직 스킨십과 눈빛 그리고 침묵뿐이었다. 그들은 한지훈의 아파트라는 고립된 섬 안에서 세상의 모든 도덕과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둘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 왕국 안에서 서연은 지친 커리어 우먼이 아닌 사랑받는 여자였고 지훈은 외로운 은퇴자가 아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왕국은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았다. 낮이 되어 이성의 햇살이 비추면 서연은 어김없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밤마다 지훈의 품 안에서 느끼는 안락함이 언니의 신뢰를 담보로 한 독이든 사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 역시 불안했다. 그는 서연을 얻었지만 그것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유리 조각과도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말하며 떠나버릴까 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그녀를 붙잡을 어떠한 명분도 없었다. 그들은 매일 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밤이 되면 그들은 자석처럼 다시 서로에게 끌렸다. 딱 한 번만 더.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이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하루하루 연명시키는 우일한 호흡기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중독되어 있었고 이 중독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멈출 힘이 없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들은 이제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위험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위험한 이중 생활은 기묘한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들은 낮과 밤의 경계를 넘나드는 능숙한 배우가 되어갔다. 낮에는 서로에게 무심한 동거인으로, 밤이 되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지워버린 채 오직 서로의 몸으로만 대화하는 연인으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왕국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늦잠을 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다. 주말의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지훈이 내린 커피의 고소한 향기와 서연이 구운 토스트의 달콤한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다. 아주 잠시. 그들은 금기를 넘어선 불륜 남녀가 아니라 평범하고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다. 서연은 어젯밤 그가 해준 조언 덕분에 클라이언트에게 칭찬을 들었다며 가볍게 웃었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위태로운 평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연의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의 이름. 우리 언니 하트, 그리고 언니 이수진의 활짝 웃는 얼굴 사진. 그것을 보는 순간 아파트 안의 모든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녀의 몸은 반사적으로 굳어졌고 눈동자는 겁먹은 사슴처럼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다. 영상 통화였다. 뱃, 받아야 돼. 서연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다급한 눈빛을 보냈다. 어서 피하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지훈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의 가장 깊숙한 구석, 화면에 잡히지 않을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가득. 언니 수진의 밝고 건강한 얼굴이 나타났다. 서연아 잘 지내 주말인데 뭐해. 화면 너머의 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목소리로 동생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아, 언니, 그냥 집에 있었어. 서연은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하고 어색한지 그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어머, 너 집이야 웬일이야. 주말 아침부터. 낯선데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제 야근했거든. 쯔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일만 하래. 그러다 남자친구는 언제 사귈래? 아, 맞다. 너 지훈 오빠네 있는 거 맞지? 오빠는 옆에 없어 있으면 인사나 좀 시켜줘. 밥은 잘 얻어먹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게. 언니의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필사적으로 미소를 쥐어짰다. 아, 아니, 지훈 씨는 아침 일찍 운동 나갔어. 주말마다 등산 가시잖아.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주방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는 남자의 존재를 그녀는 태연하게 지워버렸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아내였던 여자의 목소리가 이제는 자신을 향한 심판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어머, 그래 여전하시네. 그 양반은 참 부지런도 하지. 수지는 다행히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서연아, 근데 너 혹시 선 볼 생각 없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 아는데. 김 부장님 아들인데. 변호사거든. 인물도 훤하고 성격도 좋고. 언니가 한번 자리 만들어 볼까. 그것이 결정타였다.
언니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남자를 소개해 주려 하고 있었다. 바로 지금. 자신이 언니의 전 남편과 밤을 보낸 이 공간에서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역겨움과 죄책감이 위액처럼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언니, 나 지금 좀 바빠서 이따가 다시 통화하면 안 될까? 어머, 그래, 알았어. 그럼 푹 쉬어. 그리고 지훈 오빠 들어오면 내 안부 꼭 전해주고.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언니의 밝은 얼굴이 사라지자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침묵과는 차원이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절대적인 정적이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소리 없이 격렬하게 울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온몸을 들썩이며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 그녀는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사람처럼 스스로를 혐오하는 듯했다. 지훈은 그제야 주방 구석에서 나왔다. 그는 창백하게 질려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왕국이 전화 한 통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만지지 마.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쳐냈다. 그녀의 눈은 증오와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언니를 배신한 추악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방금 언니 목소리 들었어요. 언니는 날 믿고 있는데, 형부를 믿고 있는데, 우린 짐승이야. 짐승보다 못해. 그녀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결심한 사람의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야겠어. 당장. 단 1분도 이 집에 더는 못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아, 진정해. 일단 좀 앉아서. 진정하라고 뭘 진정해. 이건 미친 짓이었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짓이었다고. 그녀는 지훈을 밀치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들을 되는 대로 트렁크에 쑤셔 넣었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입에서는 울음 섞인 신음이 계속 흘러나왔다. 지훈은 그 모든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그 어떤 논리나 감정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심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그는 비로소 인정해야 했다. 서연은 노트북을 꺼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호텔이든 당이 임대 오피스텔이든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당장 이 공간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은 지독한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의 꿈은 끝났다. 현실이 가장 잔인한 목소리의 형태로 그들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지훈은
산산조각 난 그들의 관계의 파편들 속에서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추악한 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한지훈의 아파트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이서연의 단출한 트렁크와 노트북 가방이 마치 관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는 호텔 예약을 마친 후 소파 끝에 꼿꼿하게 앉아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격렬했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황폐함이 엿보였다. 눈물은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벽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존재감. 그리고 곧 그 존재감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언니라는 존재는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다. 이렇게 상처 입고 서로를 핥힌 기억만을 남긴 채 이 관계를 끝낼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작별 인사가 필요했다. 분노와 죄책감이 아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마지막 의식이 필요했다.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갔다. 택시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알아요. 당신 떠나야 하는 거 막지 않을게요.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는 헤어지지 맙시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더, 오늘 밤만 여기서 더 머물러줘요.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어젯밤 같은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 급히 덧붙였다. 그냥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내기는 싫어서. 우리에게도 그럴 자격은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줘요.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욕망이 아닌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이토록 간절하게 부탁해 본 적이 없었다.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지친 마음 역시 이 끔찍한 관계의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덜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 역시 제대로 된 끝맺음이 필요했다. 알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나직이 대답했다. 오늘 밤만이에요. 내일 아침엔 정말 떠날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지막 만찬을 가졌다. 그들은 요리하지 않았다. 대신 동네 중국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배달시켰다. 식탁 위에는 탕수육과 짜장면, 그리고 고량주 2잔이 전부였다. 그들은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연인들의 서글픈 이별식을 치르는 것처럼 말없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평소라면 어색했을 침묵이
오늘따라 두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지훈이 와인을 한 병 더 가져왔다. 만약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당신 언니의 남편이 아니었고 당신도 내 전처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우연히 어디선가 마주친 남자와 여자였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 가정 속에서 그들은 잠시 현실의 무게를 잊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글쎄요. 아마 좋은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서로 첫눈에 반했을지도 모르죠. 나는 반했을 것 같아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은 내가 평생 만나본 여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추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요? 진작 좀 해주시지. 미안해요. 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작은 집을 짓고 함께 늙어갔다. 부질없는 상상이었지만 그 상상 속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행복했다. 와인병이 거의 비워질 무렵 서연이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랑했어요, 형부. 그녀는 다시 그를 형부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단어는 이제 금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가진 비극적 본질에 대한 인정이었다. 잘못된 거 알면서도 매일 아침마다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형부를 향한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형부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 온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고백은 지훈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이자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것으로 되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이제 어떤 결말이 온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순례였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다. 지난 밤들이 욕망과 위로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날 밤의 행위는 오직 작별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애틋함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몸을, 그리고 영혼을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하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 위에 말로 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새겨 넣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모든 행위가 끝나고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누워 있었다. 서연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형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지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 밤. 그들은 정말 아무 일 없는 연인처럼
서로의 품 안에서 불안과 죄책감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 모든 것을 포기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서글픈 평화였다. 하지만 그 평화의 유효기간은 잔인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까지였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짧고도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에 아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어둠에 잠겨있던 침실에 가느다란 빛의 선을 그었다. 한지훈은 그 빗줄기 속에서 떠다니는 먼지들을 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팔 안에는 이서연이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슬픔이 모두 씻겨 나간 듯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여자가 오늘 아침이면 영원히 자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슬픔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입술. 그는 이 얼굴을 자신의 망막에, 자신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 넣으려는 듯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잠에서 막 깨어난 그녀의 눈동자는 잠시 초점을 잃고 헤매다가 곧 그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멈춰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밤 나누었던 모든 진심과 다가올 이별의 슬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 모두 담겨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팔 안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이 스르르 흘러내리며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다. 그녀는 잠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지난밤의 흔적이 남은 자신의 몸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침착했다. 마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별의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세수를 했다. 그녀의 하나하나의 동작은 그와의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고 지워나가는 과정처럼 보였다. 지훈은 침대에 누운 채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아침의 햇살 아래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어둡고 짧은 꿈이었을 뿐이므로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이미 문 앞에 놓여있던 자신의 트렁크 손잡이를 잡았다. 지훈도 그제야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 처음 그녀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어색하게 마주섰다. 택시는 불렀어요. 지훈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물었다. 네, 곧 올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자신의 구두 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밥은 챙겨 먹고 다녀요. 아프지 말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의 전부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건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형부라고. 이제는 부르면 안 되겠죠.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슬퍼 보여. 지우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돌아섰다. 현관문이 열리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그 빛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이 멎는 소리처럼 텅 빈 아파트 안을 무겁게 울렸다. 그녀가 떠났다. 지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자 집 안의 모든 사물이 생기를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그녀와 함께 와인을 마셨던 소파, 그가 끓여준 죽을 먹었던 식탁, 그가 고백하고 그녀가 거절했던 베란다. 모든 공간이 그녀와의 기억을 품고 그를 조롱하듯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마침내 게스트룸 앞에서 멈췄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그는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꿈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그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가 쓰던 침대는 호텔처럼 각이 잡혀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지난 열흘간 아무도 이 방에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허무함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침대 밑 마룻바닥의 작은 한 점에 닿았다. 그것은 그녀의 귀걸이였다. 어젯밤 격정 속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리라. 아주 작은 진주 귀걸이 한쪽.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거친 손바닥 위에서 작고 하얀 진주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존재의 증거였다. 아름답지만 짝을 잃어 외로운,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그는 귀걸이를 쥔 채 텅 빈 침대에 몸을 뉘었다. 베개에서는 아직 그녀의 샴푸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와의 짧았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온기, 그리고 그녀의 향기. 그는 평생을 통제와 질서 속에서 살아왔다. 감정이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자신의 삶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왔다. 하지만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견고했던 성벽을 부수고 들어와 그의 삶을 온통 혼돈과 고통, 그리고 지독한 열병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망가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죽어있던 그의 감각을 다시 일깨웠고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는 손에 쥔 귀걸이를 가슴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감촉이 심장께로 전해져 왔다. 우리의 만남은 실수였을까? 아니면 길고 외로웠던 내 삶에 찾아온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을까? 우리가 저지른 것은 단지 용서받지 못할 금기였을까? 아니면 사랑의 또 다른 비극적인 모양이었을까? 그는 여전히 그 답을 알지 못했다. 아마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답을 찾는 대신 그는 이제 그녀가 남기고 간 이 텅 빈 자리와 희미한 잔향과 그리고 이 아픈 기억을 끌어안은 채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의 고요했던 세계는 이제 영원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녀라는 이름에 지워지지 않는 균열이 그의 영혼에 영원히 새겨졌으므로.